우리가 이제 조선을 저는 이 시간에 마무리 정리를 쫙 할 겁니다. 항상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은 이렇게 저랑 정리하고 그리고 두꺼운 책을 보면 어때요? 잘 읽히죠? 네. 거기에 똑같은 그림들이 또 나와 있고 그 밑에 설명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 스토리가 저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스토리를 끌고 가는 요령, 이런 것들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이야기를,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한 방에 한 시간에 전체를 끌고 가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맥락을 전해주는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크게 생각해보세요. 늘 강조하는 게 역사는 시간, 인간, 공간 그랬죠. 항상 먼저 시간축을 잡아두고 그 다음에 인간들을 지금 위주로 해나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사화나 분당 정치도 사람 간에 서로 판가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서 어떤 팩트, 사건이 발생하지 않나요? 사람끼리 서로 평가를 보면서 분당 정치라는 이 팩트,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사실 또는 뭐라고 번역하죠? 사건 이렇게 번역하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에서 시간과 함께 사람이다. 그래서 선조 이후에 말로 해보세요. 언제 이후라고요? 선조 이후에는 당파 싸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분당 정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조 이후에 분당이라는 이런 개념이 생겨났다. 선조 이후의 시기. 알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냐? 15세기 내내 태조 이성계로부터 성종 때까지 훈구 세력이 성장했죠. 기억나시죠? 조선왕조를 기본적인 설계를 했던, 밑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훈구잖아요. 훈구죠. 그 훈구들이 만들어놓은 업적이 굉장히 많죠. 과학기술 문화를 발전시키고 한글을 창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때, 성종 때까지 그 찬란한 조선 전기 문화의 주인공들인데, 이들하고 컨셉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예요? 살인이죠. 그래서 이들은 원래 이들이 중앙에서 설치되고 있을 때 어디에 있었다? 지방에 있었다. 살인들. 원래는 뭐냐? 옛날 고려 말 온건파 사대부 출신이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온건파 사대부 대표 선수 3명 있다고 그랬죠? 상은. 그죠? 목은? 아니, 이름을 대줘야죠. 목은? 이색. 포은? 잘해, 좋았어요. 그죠? 야은? 길제. 알겠죠? 다시 합니다. 포은 누구라고요? 정몽주. 그죠? 그 다음에 목은? 이색. 그리고 야은? 길제. 자, 포은은 죽고 이색도 죽고 누구만 남았냐? 야은, 길제만 남았어요. 그래서 주로 길제의 제자들이 시골로 찌그러져 내려가요. 우리가 찌그러져 내려간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상한 말로 낙향한다 하죠. 그래서 시골 가서 뭐 했어 이들이? 자기 땅에 있는 시골 향리 출신이었잖아요, 고려시대에. 그래서 이들은 지방에 있던 무슨 지주였다? 중소지주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소지주. 아시겠죠? 중소지주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만한 토지가 있는, 땅이 있는, 그래서 관직 따위를 버려도 내가 시골 가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조선을 버리고 나는 고려의 충신이야, 고려에 충성을 다했던 고려의 신하야, 이렇게 시골로 내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내내 이들이 설치되고 있는 15세기 내내 시골에 찌그러져 있다가 중앙에 올라옵니다. 괜히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들이 성종 때, 특히 성종 때 올라왔는데, 성종이죠. 성종 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되게 사화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연산국 때부터 시작됐다고. 성종 때는 사화 안 일어났었어요. 연산국 때 2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종 때 1번 일어나고 또 언제? 명종 때 1번 일어나고. 이렇게 해보세요.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무슨 사화? 좋아요. 모사화. 그 다음에 갑자사화. 그리고 기묘사화, 을사사화. 4차례 사화를 거쳐서 결국은 살인들이 떼종을 당하지만, 살인들이 큰 화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 재생산되는 시골에서 학문과 교육을 통해서 늘 스승이 죽으면 누가 나가? 제자 죽으면 또 누가 나가요? 그 후배가 끊임없이 생산되기 때문에 살인이 결국은 중앙 정치 무대를 장악했다. 언제 이후냐? 선조 이후에. 그런데 중앙 정치 무대를 장악하고 난 뒤에 어때요?
진액끼리 갈라져 싸우더라. 이게 무슨 정치라고? 분당 정치. 오케이. 그래서 개념 사화와 분당 정치를 구분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사화는 누구랑 싸웁니다. 훈구와 살인의 싸움이다. 알겠죠? 분당 정치는 살인 간의 싸움이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분당 정치가 발생한 원인들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이조 전랑 때문이다. 또 그 전에 있던 그 이전에 있던 훈구 세력의 잔재를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강경파냐 온건파냐 갈랐다고 그랬죠.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리론 누구라고요? 이황. 주기론 누구라고? 이. 이렇게 주기냐 주리냐 주기냐 학문적 토대를 놓고 또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영락파 동이족 그죠? 기호학파 서인이족 이렇게 동인서인 이렇게 갈라져 싸웠다 얘기했어요. 다. 특히 이제 분당 정치가 생겨난 원인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학문적 이념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학연이나 지연 간의 갈등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관직을 차지하려는 무엇의 수가 많아져서요? 양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제한된 관직을 놓고 결국 뭐예요? 관직 쟁탈전을 벌이는 양상을 띠게 됐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관직 쟁탈전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 좋은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조 전랑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차지하려고 신의견을 지지한 사람이 누구라고? 서인. 김효원이를 지지한 사람이 누구라고? 동인.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선조 때 동인, 서인 갈라지는 이 과정을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동인들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진 것은 바로 서인 누구 때문에? 정철. 그죠? 송강 정철이죠. 정철의 건저의 사건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광해군을 세자로 직봉하는 문제를 놓고 송강 정철이 탄핵을 당하게 됐어요. 그 탄핵을 당하는 송강 정철의 탄핵 문제를 놓고 죄를 세게 물을 것이냐 약하게 물을 것이냐 라는 문제로 뭘로 갈랐다고? 남인과 북인으로. 이때 남인은 이황의 정통성을 개성한 사람들, 북인은 누구예요? 남명 조식의 학문을 이어받은 사람들, 이렇게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선조 때 이미 동서와 남북이 다 갈라졌어요. 여기까지 선조입니다. 선조.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색당파 그러는데 동서남북이잖아요. 이게 언제 다 갈라졌다고? 선조 때 이미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이루어졌어요. 선조 때 동서남북이 다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선조 다음에 누가 왕이 올랐습니까? 광해군이 왕이 올랐죠. 서자 출신인데 광해군이 왕이 올랐죠. 광해군이 왕이 오르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아주 지난한 어려움이 있었죠. 아까 얘기한 건조의 문제도 등장해서 정철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또 터져가지고 임진왜란 중에 17살짜리 광해군이 전쟁을 주도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광해군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었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오르기 전에 세자 때부터 이 북인들이 광해군을 많이 도왔다고 했죠. 그래서 광해군이 집권하자 북인들이 집권 세력이 됐었습니다. 알겠어요? 특히 광해군과 북인 간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잘 보시고, 광해군은 당시 명과 후금 사이에 무슨 외교로 유명해요? 양다리 작전. 무슨 외교? 중립 외교로 유명하다. 중립 외교. 명과 후금 사이에서 명나라 편도 들지 않고 새로 성장한, 나중에 청이 되죠. 이 나라가 명을 무너뜨리고 새로 청을 세우게 되는 그 청나라의 전신이 바로 후금 아닙니까?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 그 강대국인 후금과 약화돼가는 명나라 사이에서 광해군은 명분상으로 우리를 도와준, 임진왜란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를 버릴 수는 없어, 의리를 지켜야 돼 라고 명과도 가까이 지내면서, 그렇다고 새로 성장하는 후금 세력을 무시할 수 없어, 쟤들을 무시하다 보면 우리가 뒤지게 당해. 이게 바로 뭐예요? 중립외교입니다. 그래서 양다리 작전을 펼쳤다. 알겠죠? 또 하나 광해군 때는 여러 가지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부서진 성곽도 수리하고, 모기도 새로 만들고, 군사제도 새로 단도리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그게 바로 누구랑 같이 손잡고? 북인하고 손잡고. 그래서 북인과 광해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광해군은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광해군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뭐라고 알고 계세요? 응? 자기 어머니를 폐선시켰죠. 자기 이복 동생을 죽였어요. 그 이복 동생 이름이 누구였어요? 영창대군이었죠.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선시켰어요.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사자성어로 어머니를 죽이고 폐선시키고 폐모 아우 제자도 제 아우를 살해했다. 뭐라고요? 폐모 살절. 이렇게 폐륜적인 행위를 저질렀어요. 특히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양다리 작전을 펼친다는 게 굉장히 분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랑캐 편을 들다냐면서. 그래서 이걸 참지 못하고 있던 누가요? 서인들이 이 서인들이 뭘 일으켰어요? 인조를 옹립하고 광해군을 내쫓는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인조 반정을 일으킨 거죠. 인조 반정.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결국 인조가 즉위하게 되고 이때부터 누가요? 서인이 집권하게 되고 집권 세력이 서인입니다. 다시 볼까요? 다시. 자, 우리가 분당 정치가 전개될 처음부터 보면 선조 임금 때는 이 사람들이 다수당이었어요. 여당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시겠죠? 여당이 동인이었어요. 광해군 때는 누가 여당이라고요? 북인이 여당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을 불갈이 다 쫓아냈죠. 쿠데타를 해가지고 쿠데타를 해서 서인이 집권 세력이 되었다. 이 인조 반정은 서인이 홀로 하지 않고 역시 북인과 반대 입장이었던 누구랑? 남인과 서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당은 누구라고요? 서인. 남인은 소수당. 북인은 아웃.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인조 이후에 서인 집권하게 되었다. 인조 이후에 서인. 자, 그래서 서인은 이 이후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장기 집권합니다. 서인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인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서인과 남인이 서로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공존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붕당 정치의 장점이 살아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흔히 붕당 정치 그러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야 맨날 사약을 내리고 상대방편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지 않고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정책 대결을 벌이면서 서로 이론적으로 싸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상대의 세력과의 뭘 유지했다고? 공존을 유지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정치를 하면서도 어때요? 지금 뭐 협치 이런 말 하잖아. 제가 볼 때 협치는 공존의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죠? 협치랑 공존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야, 우리 함께 나라를 다스려 볼까? 라고 하는 얘기는 너 아니면 나, 모 아니면 도. 알겠어요? 이렇게 상대방을 완전히 싹쓸이하지 않고 서로가 공존하면서 서로 협동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붕당 정치의 장점이 살아있는, 알겠죠? 이렇게 공정의 그 공정의 유지가 누구랑 누구랑 사이에? 남인과 서인 사이에 이 관계 과정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조 다음에 누구였죠? 효종이었죠. 효종 때도 서인이 집권하고 있었어요. 효종 때도 서인이 집권했어요. 그래서 서인이 효종 때 무슨 운동을 주도했냐? 북벌 운동을 주도했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 북벌 운동은 서인의 권력 유지에 이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서인들이 북벌 운동을 빙자해서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시험에 나와도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문제를 낼 때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요. 알겠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효종 때 서인이, 그죠? 서인이 효종과 함께 어디를 치자고요? 청을 치자는 운동. 무슨 운동? 북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명과 후금 사이에 결국은 중립회계를 쳤었는데 중립회계를 펼쳤었는데 누가 망했어요? 명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래서 이 후금이 뭐가 됐어요? 청나라가 됐잖아요. 이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와서 인조 임금이 청한테 무릎 꿇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삼전도의 굴욕이죠. 그래서 이 삼전도의 굴욕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무슨 운동? 북벌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지금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전쟁사를 지금 안 해가지고 껌벅껌벅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 다시 정리하겠어요. 나와요.
외교관계에서 다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서인이 명권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었다. 결국 서인이 군사권까지 장악하게 됐다는 얘기는, 서인이 병권을 장악했다는 얘기는 왕권보다 누구의 힘이 더 세졌다는 얘기예요? 신권의 힘이 더 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놓치기 쉽습니다. 놓치기 쉽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걸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봐라. 어떻게 선조 이후 붕당 정치가 되면서 이와 같이 왕권보다 신권이 더 세졌냐라는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이 붕당을 누가 이끌고 갔냐면 한 당파가 이 기구를 장악했어요. 한 당파가 이 기구를 장악했어요. 무슨 기구를 장악했을까요? 요즘 같은 국회를 장악한 거예요. 조선시대 국회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조선 전개는 의정부. 외란 이후에는 뭐? 외란 이후에는 뭐? 비변사.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시나요? 원래 의정부는 누구누구 모이는 거예요. 여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선과 함께 이족 판서, 병족 판서 이렇게 판서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죠. 그럼 임금한테 가져가면 어때요? 임금이 애들의 의견을 들어주기도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죠. 임금도. 근데 그 의정보다 훨씬 더 권한이 강화된 비변사로 넘어가면 어때요? 임금이 번복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떼가지고 이 정도 숫자가 몰려와서 양쪽에 딱 도열해가지고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망극 그러니까 한 놈이 얘기해. 나머지 놈들이 따라서 막 땅을 치고 지랄들 혼자 저희끼리 막 별 쇼를 다 해요. 이러니 임금이 그 분위기 때문에 이 신하들의 의견을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꼼짝없이 알겠어 경들은 뜻대로 하시오. 이게 바로 이리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넘어가게 만든 게 바로 뭐 때문이라고?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이 비변사를 한 당파가 장악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숨겨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분당정치 전개 과정을 쭉 봤는데 다시 한번 쫙 지우고 이제 그 이유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었죠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난삽하게 적어주면 노트에 탁상환이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니까 한결 마음이 놓여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선조 이후에 지금 이제 효종 때, 인조, 효종, 그 다음 누구였죠? 현종이죠. 효종 때 누가 집권 세력이라고요? 서인이 집권 세력. 그리고 남인이 있었다. 남인이. 그렇습니다. 서인과 남인 사이에 무슨 관계? 공존 관계. 붕당정치 장점, 단점? 장점이에요. 장점이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장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칼 가지고 싸우던 중세에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글로, 말로, 알겠어요? 이론으로 선비들에 의한 정치를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현명하고 문화적인 국가입니까? 안 그래요? 이 당시 일본은 말이죠. 일본은 그 100년간 전국시대에 혼란이 있었어요. 무사들이 사무라이들이 쟤네들이 정지하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문서로 알겠어요? 이렇게 말로 언변으로 싸웠으니까 훨씬 더 우리가 문화적인 그런 나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사무라이 시대는 지났고 이제 막부 시대죠. 에도 막부, 그죠? 역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일본이. 자, 그 다음에 공존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현종 때 문제가 생겼었죠. 현종 때 누가 죽었다고? 효종 임금이 죽고 현종이 왕이 될 그 차례에 뭐가 있었어요? 제 1차 무슨 논쟁? 예송 논쟁이 있었다. 1차 예송. 무슨 예송 그래요? 기해 예송이죠. 기해. 그래서 1차 예송 논쟁 때는 남인은 몇 년설? 3년. 서인은 몇 년설? 1년. 이렇게 남인과 서인 사이에 효종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효종 어머니 인조 비, 그죠? 인조 부인이 살아있었잖아요.
그 인조 부인이 죽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상복을 3년 입는 게 옳으냐 1년 입는 게 옳으냐를 놓고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법을 놓고 송사가 붙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송. 오케이? 그 해가 무슨 년이라고? 기해년이라서 무슨 예송? 기해예송이라고 했다. 누가 이겨서 이때는? 서인이 이겼죠. 그래서 서인은 1년설이 채택이 돼가지고 남인이었던 윤휴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처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시 또 이번에는 누가 죽었다고요? 누가? 효종 B가 죽었어요. 효종 B가 죽어서 2차 예송이 붙었다. 2차 예송 때는 누가 이겼어요? 1년설을 주장했던 남인과 1년이죠, 1년. 9개월설을 주장했던 서인, 9개월. 자, 이렇게 서인이 효종과 효종 B의 상복 입는 기간을 남인에 비해서 짧게 잡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큰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효종의 형이 누굽니까? 효종의 형이 누구예요? 청나라에 골무로 끌려갔다 왔던 소현세자잖아요.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인조 대왕한테 극한 노여움을 사가지고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살설도 있고 벼로에 맞아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소현세자가 죽고 난 이후에 둘째 아들인 효종이 왕이 됐기 때문에 큰아들이 아닌 둘째가 왕이 됐기 때문에 상복을 자꾸만 짧게 입자고 주장한 거예요. 누가요? 서인. 근데 남인은 뭐예요? 야, 아무리 둘째라고 하더라도 임금이시잖아. 그러니까 임금이니까 어때? 큰아들처럼 대우를 해주자. 그래서 3년을 있게 하고 또 뭐 1년상을 치르자. 이렇게 남인은 자꾸 늘려잡으려고 그러고 서인은 자꾸 짧게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효종이 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알겠어요? 이런 예법 때문에 다툰 이 두 가지 싸움 뭐라고? 예송. 결국 2차 예송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남인이 이겼어요. 남인이 승리. 그래서 현종 때 이제 집권 세력이 누가 넘어요? 남인한테 넘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앞칠판에서 오랜 동안 인조 이후로 계속 인조 이후 계속 서인이 집권 세력이었는데 이 집권 세력이 남인한테 넘어가게 된 것은 뭐 때문이다? 예송 논쟁 때문이다. 2차 예송.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나 우리가 이 싸움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송 논쟁에 야 치사하게 말이야 상복 입는 거 갖고 치사하게 싸웠다 이것만 강조하지 마세요. 싸워서 상대방을 내쫓았지만 다 내쫓거나 다 죽이진 않았어요. 알았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공존하고 있었어요? 서인과 공존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공존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남인, 요즘 개념으로 하면 여당이 남이 되었지만 여전히 야당으로서 누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서인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종 때.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남인이 이제 또 길길이 날뛰다가 무슨 일을 당했어요? 1680년 우리는 이 사건을 주목해야 된다.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알겠죠? 왜냐? 1680년 경신 뭐가 일어나요? 환국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환국 정치라고 하는데 이 환국 정치는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조선사회의 무슨 정치가? 붕당 정치가 긍정적으로 작동되는 걸까요? 부정적으로 작동되는 걸까요? 부정적. 나쁜 측면. 알았어요? 그래서 붕당 정치의 폐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붕당 정치는 우리가 칭찬할 만한 약간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당 정치를 우리가 나쁘게만 보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80년 경신왕국기가 되면 완전히 상대 당파를 사그리다 내쫓아버리는, 알겠어요? 삼족을 멸해라, 구족을 멸해라, 저놈들과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함께 살 수 없는 불공대천의 원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상대 당파를 싹쓸이 해버리는 그런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말을 해봐요? 무슨 정치? 한국정치. 그 첫 번째 한국이 뭐라고? 경신한국이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신한국은 누구를 공격한 거냐? 소수파인 서인이 누구를 공격했어요? 남인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이제 영의정이었던 허적이라는 사람이 자기 환갑이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의 환갑날이었어요. 그래서 경산날이니까 임금이 자기 신하이긴 하지만 그 경산날을 기념해서 임금이 쓰던 천막이도 천막, 기름 먹인 천막, 유악이라고 하는데 이 천막을 대여해 주려고 했어요. 빌려주려고. 많지 않으니까 천막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럴 텐데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천막 갖다 쓰라고 해라 라고 했는데 그 천막을 어때요? 미리 가져가 버렸어요. 임금의 허락도 없이 임금 곳간에서 임금의 물건을 미리 빼내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어때요? 누구 세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인들이. 알겠어요? 2차 애송 논쟁에서 이기고 집권한 남인 세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렇게 까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악 사건, 그죠? 기름 먹인 천막을 유악이라고 합니다. 유악 사건,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사실은 너무 나대던 남인들을 치고 그동안 숨지기고 있던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한 것, 이걸 뭐라고? 경신한국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잡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죠? 자, 경신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한국은 남인이 다시 누구에 대해서 보복을 해? 서인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무슨 한국이에요? 기사왕국이에요. 기사왕국. 그래서 기사왕국은 쫓겨났던 남인이 되살아나서 다시 서인을 보복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세자 책봉 문제로, 그죠? 세자 책봉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시 이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어느 때예요? 현종 다음에 숙종 임금 때죠. 숙종 때 경신한국이 일어나고 경신한국 이후에 기사한국이 왜 일어나느냐? 당시 남인이었던 사람들은 누구랑 결탁돼 있었어요? 이게 장희빈하고 결탁. 그죠? 장희빈이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서인은 누구랑 결탁돼 있다고? 왕비인 인현왕후 민비와 결탁돼 있었죠. 민비의 그 아버지가 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인과 민비가 결탁돼 있었어요. 근데 민비는 세자를 낳지 못했는데 장희빈이 아들을 낳고 이 장희빈이 낳은 이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경종이 되죠. 그 다음 임금이 되죠. 근데 그 경종이 될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그 송시열이 쫓겨남을 당했어요. 이게 바로 무슨 한국이에요? 기사한국이에요. 서인 송시열이 기사한국으로 올라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인이 이기고 서인이 쫓겨났어요. 다시 이게 뒤집어집니다. 이게 또 왜 뒤집어져요? 왜? 애를 낳잖아요. 민비가 애를 낳은 게 아니라 민비 밑에 있던 누가? 최무술이가. 그죠? 이 최숙빈이 아이를 낳았죠. 이 최숙빈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영조죠, 영조. 장차 영조가 되는 세자로 있을 때는 연인군이라고 그랬죠. 그죠? 얘는 나중에 경종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장희빈과 민비와 또 그 민비 밑에 있는 최숙빈, 이들이 얽혀져서 만들어내는 이 드라마틱한 역사입니다. 사실은 역사가 훨씬 더 재밌어요. 드라마는 자꾸 이것을 뒤집어서 각색해서 주인공만 바꿔가지고 장희빈을 지금 몇 명을 보는지 몰라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세계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장희빈이 다 달라 얼굴이. 그러지 않겠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대 여배우 가운데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은 적어도 장희빈을 한번 찍고 와야 돼. 장희빈을 한번 찍어야 그래도 여배우로서 연기력이 인정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장희빈에서도 주로 연기력을 하면은 아주 극적인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약받는 장면. 사랑하는 남편한테 지아비한테 버림받고 사약받을 때의 그 절절한 심정을 여인으로서 연인으로서 어머니로서 이 몇 가지의 인간의 그 내면적 고뇌가 담겨있는데 그걸 실어서 눈빛 연기도 해야 되고 절절히 표현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연기력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다 이렇게 시켜보는 겁니다. 다 시켜봤을 때 연기력보다는 뭐가 제일 남아요? 이 분야가 남죠.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민비가 괜찮고 이 최숙빈은 별로 안 떠요. 그죠? 이 둘의 라이벌 관계 해가지고 여기는 야들야들 여리여리 하면서 이쁜 여자가 나오고 여기는 아주 세면서 예쁘고 남자 허릴 여우 같은 년이 나오니까 정말 우리 뇌리에 남는 것은 여우만 남게 돼요. 여우만. 이게 드라마가 가져온 나쁜 점입니다. 그죠? 드라마. 어쩌면 그런데 드라마보다 훨씬 더 역사는 더 드라마틱해요. 정치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들도 정치가 코미디라고 하잖아요. 김대중이 그런 말 하잖아. 정치가 하도 코미디 같으니까
그 코미디언들이 오히려 이런 정치적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정치가 정치다워야 개그가 개그답게 가야 되는데 개그가 오히려 정치를 다루고 정치는 개그처럼 보고 이런 패러독스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행해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말이죠. 되게 재밌습니다. 이 과정을 따져보면. 근데 이런 얘기만 하면은 다 없어져 버려요. 한국이 뭐고 분단정치 장점이 뭐고 이런 것들 다 없고 그냥 그 얘기만 나와. 장희빈 이것만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되게 이제 강의를 할 때 고민스러운 게 그런 좀 에피소드를 얼마나 끌어들일 것이냐.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것을 인식시켜 주되 다시 다 제거하고 사건 사실에 대한 것들을 더 오랫동안 남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봐도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게 돼요. 진짜 중요한 것들 다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분리수거해야 되지라는 것들이 되게 큰 문제가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아주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의 황국이 있었다. 자, 다시 하겠어요. 무슨 황국? 경신왕국. 그 다음 무슨 황국? 기사왕국. 그리고 또 뒤집어진 황국이 뭐예요? 갑술왕국이죠. 이걸 뒤집은 게 다시 서인이 남이를 뒤집었어요. 남이를 쫓아냈어요. 갑술 황국이죠. 갑술 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인이 남인을 쳤습니다. 자, 이제 최숙빈이 낳은 이 연인군이 그죠? 최숙빈이 연인군을 낳았고 그리고 민비를 복위시켰어요. 이게 민비 복위 장면입니다. 갑술왕국이. 알겠죠? 아니 최숙빈이 그야말로 못생긴 그냥 궁녀 가운데서도 제일 핫바리가 무술이 아닙니까? 최무술이었어요 원래. 무술이는 궁궐에서 빨래하고 잔심 물어보고는 그런 애들입니다. 뒤시다발이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무술이가 어느 날 임금한테 승언을 입었어요. 그 임금이 이제 궁궐을 순찰하는데 하루는 웬 무술이 한 년이 임금이 가는 길목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도 아마 그 당시 그 내시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오늘 임금이 누구 방으로 할 것이냐는 길목을 다 알고 있다가 거기 방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빌려서 아마 이벤트를 벌인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래요. 분명히 그런 모사가 있었을 겁니다. 우연이라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홀짝홀짝 울고 있는 순간 하는데 임금이 쟤들 뭐하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가서 뭐하냐 물어봤더니 전하 오늘은 궁궐 밖으로 쫓겨나신 장희빈의 생시입니다. 아 미안해요. 지금 민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장희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민비의 인현왕후의 생신이십니다. 근데 임금님께서는 생신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근데 어때요? 임금이 그동안 민비를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리고 장희빈에 빠져가지고 장희빈이 설쳐되는 바람에 민비를 너무 막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죠? 더구나 이제 장희빈과 함께 장희제라는 그 오래비하고 나라를 거의 말아먹었습니다. 이 당시에. 얘들 장씨집에 그냥 뇌물 바치느라고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그런 일들이 연출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있던 숙종이 그 숙빈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너 참 주의를 생각한 게 대단하구나. 지혜빈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인현왕후 생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니? 고개를 들어봐라.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주 못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얼굴보다는 마음씨가 되게 이쁘잖아요. 마음이 이쁜 것이 남자한테 느껴지는 순간 얼굴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요. 되게 중요한 거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줄타기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 지가 좋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예의를 가졌어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 궁녀도 아니고 잘 치냐고 다니는 삼국 라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술이랑 임금하고 그래서 무술이가 예를 가졌다는 게 납득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가져온 걸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 최숙빈이 얘가 가진 것도 이쁘지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얘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얘가 너무나 이쁜 것은 자기가 임금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어때요? 자기 상전인 인현왕후 민비를 복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비를 복위시키고 장희빈을 강등시킨 일이 바로 무슨 왕국이라고? 갑술왕국.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숙종임금 때는 정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도 이거예요. 숙종임금 때는 무슨 정치라고요? 한국 정치를 통해서 다시 첫 번째 무슨 한국? 경신한국. 두 번째 무슨? 기사한국. 세 번째 무슨? 갑술한국. 그러면서 누구를 많이 내쫓았어요? 신하들. 자기 신하들을 내쫓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신하들 가운데 어떤 놈들을 내쫓았을까요? 설쳐대고 들이대고 나쁜 놈들을 거의 다 잘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자식들을 봐봐요. 얼마나 여린 자식들입니까? 숙종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배다른 두 자식인데 얘는 어때요? 얘는 정통성이 없어요. 그죠? 후궁도 아니고 무술이 몸에서 난 이 아이가 저 드센 신하들 사이에서 배견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생전에 요 새끼들 다 잘라버려야지.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거 뒤집으면서 말이죠. 한 번씩 뒤집으면서 잘랐어요. 그러니까 경신한국 때 남인을 추출하고 이때 남인 대거 잘라지겠죠? 다시 이걸 뒤집으면서 살아남은 서인들도 대거 자르고 또 뒤집으면서 남인들을 또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강골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어때?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라고? 숙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숙종을 드라마틱한 면만 여성과의 관계 그런 어떤 뭐랄까 그 로맨스적인 그런 문제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로 보면은 이런 얽혀있는 사연 속에서 사실은 정치 권력을 자기 자식한테 모아주는 역할을 했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숙종을 재평가합니다. 숙종을 그동안 너무나 이쪽 여인들과 관계 속에만 이렇게 했었는데 숙종을 정치로 평가해 보니까 아하 숙종이 있었어서 그 다음 임금인 경종 다음 영조죠. 영조 때 제대로 임금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전부 다 뭐였어요? 이때까지는 왕권보다도 누구 힘이 강했다? 신권이 강했다고 했는데 이 숙종이 이 한국 정치를 통해서 뭐예요? 왕권과 신권 관계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다 잊어먹어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하, 이런 황국을 통해서 정치적 피바람이 불었지만 이 정치적 피바람 속에서 누구라고? 신하들을 거의 다 제거하고 그 다음 임금인 영조 때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다시 중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마련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다음에 누구예요? 경종이 왕이 되었지만 경종은 금세 죽었다고 그랬어요. 네. 경종은 금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종은 아이도 없었고 경종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게 바로 그 장희빈 때문이라고 그러죠. 장희빈이 사약 먹으면서 자기 아들을 그 불구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린 아이를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라고 자기 남편한테 간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되니까 처음에는 막 발악을 했다고 그러죠. 사약 안 먹으려고 드라마에서 보면 막 발로 차버리고 사약을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건 너무나도 오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사약 갖고 왔는데 난 못 먹으라고 발로 차버렸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 교양이 있는데 그냥 뭐 악에 맞추면 교양이 나갈 게 없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인간적일 수도 있어요. 이 새끼 나 좋아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한테 먼저 죽으라니 내가 네 아들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성으로서 정면 반기를 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그 경종은 금방 죽고 경종 다음에 누가요? 영조가 왕위에 올랐다. 이런 피바람 덕분에 신하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그렇죠? 영조는 이제 무슨 정치를 할 수 있어요? 탕평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 잠깐 주의할 것은 영조 때 탕평책을 처음 시행한 게 아니에요. 이미 탕평책은 숙종 때도 탕평 정치를 시행했는데 탕평을 시행하면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편당적 조처를 했어요.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숙종 임금은 야야야 나 이제 특정한 당파를 편들지 않아. 그래서 여러 당파랑 함께 정치하자. 말로는 통합이에요. 알았어요? 말로는 협치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어때? 특정한 당파를 편들어줬어요. 그러니 탕평책이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탕평책은 숙종 때 탕평책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다? 편당적 조처를 함으로써 실패하고 오히려 그 뒤에 탕평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숙종 임금이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하들을 마구마구 제거함으로써. 알겠죠? 그래서 그 아들 영조 때 탕평책이 시행됐고, 영조 때의 탕평책은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완론 탕평이라고 해보세요.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요? 완론 탕평. 그러니까 완론 탕평은 임금이 야야 너네 나는 뭐 노론이요 나는 남인이요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 싸움 따위는 그치고 우리 모두 함께 all together 나랑 함께 같이 정치를 해볼 사람만 모여라고 임금 말을 따르고 탕평책을 지지하는 신하들만 가지고 정치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육성했냐면 탕평파를 육성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영조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와! 알겠죠? 그리고 서로 협치할 수 있는 사람들, 서로 통합할 수 있는 사람들, 내끼리 뭉쳐. 그래서 이렇게 탕평론을 지지하는 신하들만 가지고 탕평 정책을 끌고 부국강병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그런 정책을 뭐라고 무슨 탕평? 완론 탕평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탕평책을 시행한 임금들이 영조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정조 때도 있었지만 정조의 탕평책은 자기 할아버지 영조랑 다르게 이 사람의 탕평은 줄론 탕평이에요. 말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줄론 탕평. 좀 어렵죠? 줄론 탕평은 뭐냐? 자, 아까랑 반대입니다. 너희들 말이야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그랬지. 좋아. 너 의견 얘기해봐. 너 의견 얘기해봐.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장 토론. 이게 뭐라고? 끝장 토론. 알겠어? 극단적인 주장을 가지고 서로 끝까지 토론하게 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을 내는 재판관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임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어저께가 노무현인가요? 그러니까 노무현 칠축이었죠? 그래서 요즘 한참 뭐 많이 떠요들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했던 발언이라는 것들. 내가 볼 때 젊은 검사들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토론의 달인인 대통령과 토론을 전혀 못하고 뒤에서 돈이나 쳐받아먹고 오던 검사들하고 대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대화를 안 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중에 마지막 하는 말이 막 가자는 거죠? 이런 말 했었죠. 그죠? 이건 토론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인신공격하고 자꾸 나 약점을 찌르고 이렇게 토론의 본론에서 벗어나서 막 가자는 거죠? 라고 했었어요. 이미 그때 대통령 죽음을 예견됩니다.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을 공개 석상에서 토론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걔들은 어쩌면 굴욕감을 느낄지도 몰라요. 사실은 대통령이 굴욕감을 느낀 게 아니라 젊은 검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이 붙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잡아놓고 대통령을 구속한 그 놈이 이번 법조 비리의 주인공인 홍만표라는 놈이에요. 이 새끼가 돈 많이 받아 처먹고 지금 온갖 비리에 온상이 돼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역사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래서 역사가 무서운 겁니다. 죽음 뒤에도 역사는 끝까지 쫓아가서 재판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지만 되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미리 다 나쁜 애들을 다 제거하고 좋은 애들 가지고 저 검사들의 개혁을, 사법부의 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야, 나 대통령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나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전혀 모르겠는데 젊은 너네들 얘기를 솔직히 한번 들어보고 싶어? 같이 한번 토론 한번 해볼까? 이러고 모였어요. 근데 이 젊은 검사들이 같이 토론할 준비가 안 됩니다. 지네들 부릴 게 너무 많거든요. 결국 자기네들을 수술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요, 솔직하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니까 나 이렇게 수술 좀 해주세요. 나 어디가 아파요. 우리 여기 좀 토론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놈들 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때 이미 뭔가 좀 넘어가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쪽 왔어요? 되게 그걸 노무현 대통령 되게 토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이 사람과 좀 비슷해. 개혁적이면서도 뭔가 야심차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시도를 하고 늘 서민들을 위한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면에서 좀 비슷한데, 그러다 이 사람들도 이유 없이 죽었어요. 죽은 것도 똑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왜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 대통령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반대파들이 집권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안 밝혀졌어요. 내가 볼 때는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부어이바에 직접 가봤어요.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가? 각도를 봤더니 죽을 각도가 아니야. 그 높이에서 안 죽어요, 웬만하면.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려서 죽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중간에 바위에 머리를 직접 부딪히고 나면 심각한 외상이 있거나 어디가 튀어나오거나 골이 이럴 텐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규명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라는 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지금은 덮을 수 있지만 시대가 지나더라도 시간의 축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의 권리인생이죠. 자, 이게 딴 데로 가는데 영조, 정조 때 여러분 정리 이렇게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때는 알겠죠? 영정조 때 탕평책까지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 애들은 탕평책을 가른다. 그 탕평책의 종류가 다르다. 영조는 뭐라고? 두rum소리 우리 모두 월투게더 내 말 따르는 자들이여 다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정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힘이 강해서 어때요? 임금의 힘이 강해서 그게 가능했었죠. 영조 여러 가지 개혁 정치들이 쫙 이뤄집니다. 이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영조 때 행해진 여러 가지 개혁 정치들 내용은 그때 가서 보자고요. 큰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정조 때는 뭐예요? 정조 때? 정조 때는 이렇게 줄론 탕평을 통해서 어떤 끝장 토론과 같이 서로 다른 이론이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극단적인 주장들을 하게 만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결론을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탕평이라고? 줄론 탕평이라고 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정조 임금의 그만큼의 식견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공부한 게 아니죠. 정조가 혼자 공부한 게 아니에요. 자기 뒤에 어때요? 요즘으로 보면 서울대생 한 50명쯤 모아놓고 뒤에서 전부 다 책 찾아줘, 자료 좀 줘봐. 저 새끼가 이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줬겠냐라고 다 해줬어요. 이 기관이 뭐냐? 규장각.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 규장각. 브레인 참모들을 양성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때? 끊임없이 이 서인놈들이 병권을 장악했다고 그랬죠? 이 서인이 병권을 장악한 게 뭐예요? 오군영이죠. 이 오군영을 통해서 임금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임금이 몇 번씩 습격당한지 몰라요. 궁궐 안에서 임금을 죽이려고. 이놈들한테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정조가 만든 게 뭐예요? 장용영이죠. 이렇게 브레인, 규장각과 손발, 장용영 이걸 만들어서 결국은 정조는 이런 정치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의 결과물이 정조의 모든 정신과 정조의 모든 물질적 토대의 결과물이 바로 어디에 모여있어요? 수원, 화성. 그죠? 이게 몇 세기예요 이게? 이게 18세기. 몇 세기예요? 17세기. 그리고 우리는 정조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이후로 1801년 나이에는 임금 누가 왕위에 올랐어요? 순종. 그 다음 임금 누구죠? 헌종. 그리고 철종. 이렇게 순조, 헌종, 철종의 3대에 걸쳐서 무슨 정치? 세도 정치가 행해지게 되더라. 세도 정치란 외척에 의한 타락한 문벌 정치를 말하죠. 다시 외척에 의한 뭐라고요? 타락한 문벌 정치. 외척이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외척이 누굽니까?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들에 의한 타락한 문벌 정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임금이 나이가 어땠어요? 순조 11살, 헌종 8살, 철종 19살. 나이 어린 임금들이 왕위에 오르자 임금이 철이 없으니까 제대로 정치를 못하죠. 그래서 누가 정치를 대행해 준 거예요? 임금은 어머니. 그래서 수렴청정 발쳐놓고 친하다고 대신 만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성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오라버니나 또는 친정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대신 정치를 하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정치라고요? 세도 정치. 다시 타락한 문벌 정치를 말한다. 세도 정치. 됐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